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 방한한 펠로시 미 하원 의장과 면담 대신 40분 전화 통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당에서는 아쉬움을, 야당에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눈을 의심케 하는 증언,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 복귀 무산 우려가 커진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을 향한 직접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정진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8월 4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속도를 내는 사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당내 일부 중진 의원도 이 대표를 공개적으로 거들고 나서면서 내일 상임 정국위 개최를 앞두고 전운이 호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배우자 법인카드 의혹으로 조사받은 뒤 숨진 참고인에 대해서 오락가락 해명을 내놓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97 주자인 박용진, 강훈식 의원은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반 이재명 전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이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재래식 미사일과 실탄 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훈련 구역이 영해를 침범하거나 매우 가까운 만큼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타이완 주변에서 실시되는 중국 군사훈련 여파로 국내 항공사들의 운항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지정한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하는 국내 항공기 100여 편의 운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요청을 보류했던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서 교육부가 징계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징계 사유 7건에 대해 앞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운송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강원도 홍천 맥주 공장 앞 다리에서 시위를 하던 화물연대 조합원 중 일부가 경찰 대치 과정에서 강으로 뛰어내렸다가 구조됐습니다. 시위의 여파로 운송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지면서 맥주 출고와 생산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낙동강 녹조가 심각한 수준으로 접어든 가운데 환경단체가 전 구간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낙동강 일대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돗물 정수 공정을 강화하며 안전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내 일부 중진 의원도 이 대표가 복귀할 수 있도록 당원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일 상임 전국위 개최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내 친윤그룹과 마찰을 빚어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한 달 전 인사 논란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발언. 좀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건 나와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또 박민영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이 말을 공개 비판한 게 언론 보도대로 자신에 대한 징계와 지도부 교체를 결정한 계기라면 상당히 유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경우 대표직에서 강제로 물러나야 하는 이 대표로서는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비대위로 전환할지 결정하게 될 내일 상임 전국위에서도 경론이 불가피합니다. 먼저 당이 비상상황인지를 해석하고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하는 당원 개정 논의가 이뤄집니다. 두 안건이 통과된다면 다음 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출범이 결정되고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무산됩니다. 당내 반발은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당이 더 큰 혼란에 빠지는 만큼 아예 당원을 고쳐 돌아올 길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비대위 출범이 내분 수습의 희망이 되려면 편법으로 당대표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며 당헌당규 미비를 자의적 해석으로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 전환을 위한 공식 절차는 시작됐지만 차기 당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법적 리스크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논의 과정에는 상당한 진통과 파열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과 현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구치소에서 접견해 4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접대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대표 측은 경찰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이준석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네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과 8월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왔는데 당시 900만 원어치 화장품도 현물로 제공했다고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와 관련해서 화장품 세트를 보냄으로써 약 900만 원의 현물 접대가 있었다는. 경찰은 4차 조사에서 김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이 어떻게 성사됐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해 김성진 대표와 직접 만났는데 그로부터 2달 전 김 대표가 이준석 대표 조모상 조문을 간 자리에서 접대의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했던 겁니다. 다만 성접대 공소시효는 5년, 알선수재 혐의는 7년이라 이후에도 추가 청탁이 있었던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김 대표 측은 2016년까지 20차례 이상 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 측은 대가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 박 전 대통령 방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와 EBS 부사장의 만남을 주선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교육계 인맥이 필요했고 EBS 부사장은 박 전 대통령 측근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만큼 만남이 쉽게 성사됐던 겁니다. 이준석은 확실히 박 대통령이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김성진도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그렇다면 내가 EBS 부사장을 잘 아는데 당신을 EBS 부사장과 만나게 해주겠다. 김 대표 측은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고 이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를 한두 차례 더 조사한 뒤 이 대표의 소환 일정도 조율할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으로 조사받은 뒤 사망한 참고인과 관련해서 오락가락 해명을 내놓으며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맞서 97 당권주자들은 이 의원의 사법, 실언 리스크를 부각하며 반 이재명 전설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에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A씨가 대선 경선 때 김혜경 씨 수행 기사였다는 주장이 나오자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만 밝히며 억지 인연을 만들려는 음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 의원 캠프가 A씨에게 배우자 운전기사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관련 계약서를 공개하며 배우자 차량이 아닌 선행 차량 운전자였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숨진 A씨는 법인카드 대리결제에 개인카드를 빌려준 핵심 당사자여서 석연치 않은 해명이 되레 논란을 자초한 모양새입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설명 대신 모든 영역에서 공격받고 있다며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전쟁터로 끌려 나온 그 가족들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에 맞서 97 당권 주자들은 오락가락 해명이 이미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직격했고 이런 식의 해명은 해명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더 증폭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된 진실공방 속에서 오히려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열성 지지자만 신경 쓰는 의사결정으로 사당화도 부추길 거라고 협공했습니다. 의원들이 반대하고 동료들이 반대해도 자신의 지지층만 찬성하고 좋아하면
그런 사당화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논란들, 결정들 밀어붙이겠다는 건 아닙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경찰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 수사 결과를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당권주자 3인방의 이른바 리스크 공방은 당권 레이스를 더할수록 한층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공익신고자를 조사했습니다. 핵심 인물로 꼽혀온 수행비서 배모 씨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인데 김혜경 씨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혹의 당사자이자 관련 내용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 연이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적 심부름 등을 지시한 김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가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 경찰이 관련 의혹을 처음 폭로한 공익제보자도 불러 조사에 나선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신변 보호를 받아온 제보자 A 씨가 정식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던 A 씨는 올해 초 김 씨의 사적 심부름에 수차례 동원됐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지시가 내려진 과정을 배 씨의 진술과 비교해가며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역시 하루 밥값 한도에 맞춰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결제를 했다는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입니다. 안심이 열덩어리 안 되면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요.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래요. 앞서 이 바꿔치기 결제에 사용됐던 개인카드 주인 B 씨가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돌연 숨지면서 배경을 두고 의문도 잇따랐습니다. B 씨가 배 씨와 가까운 지인 사이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재명 의원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 선을 그었지만 B 씨가 대선 경선 당시 캠프에서 차량 운전사로 급여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잇따르는 가운데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조사를 받으면서 김혜경 씨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미 양국 국회의장이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40분 동안 깜짝 통화하며 역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레드카펫이 깔린 국회의사당, 마중 나온 김진표 의장과 팔꿈치 악수하며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 일정 첫 발을 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외통위원들까지 배석한 자리에서 한미 의장은 70분 동안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확장된 대북 억지력으로 양국 정부의 비핵화 작업을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Relationship that began from urgency and security many years ago has become the warmest of friendships. So when we come and we want to advance security, economy, and governance in an interparliamentary way. 양국 의장은 국회 사랑제에서 오찬도 함께하며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기념 결의안 채택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서초동 사저에서 펠로시 의장과 40분 동안 깜짝 통화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한미동맹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양국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꾸어갈 것을 제안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과 약속한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해 미국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핵심은 역시 안보, 대북 억지력이었습니다. 공동경비구역, 판문점구역, JSA 방문이 예정돼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번 펠로시 일행의 방문이 한미 간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대면 만남이 없었던 것에 아쉬운 목소리가 있고 특히 윤 대통령의 연극 관람이 기름을 부었는데 대통령실은 2주 전 이미 휴가 일정 때문에 면담이 힘들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 일찍 따뜻한 인사를 하고 싶다고 통화 의향을 타진했고 펠로시 의장이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 동맹국에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타이완에 이어 우리나라를 찾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에게 우리 측이 결례를 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할 때 마중 나간 사람이 없었고 또 대통령과 면담도 성사되지 않았다는 등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밤늦게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는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조촐한 인원이 맞이합니다. 우리 측 인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내 의전 서열 3위 하원 의장에 대한 외교 결례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방문할 때는 영접을 의회에서 나가서 합니다. 그게 세계 공통의 의전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나가지 않은 건 당연한 거고 국회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도 의전 지침과 전례에 따라 의회 인사가 방한할 때는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의전을 맡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의 국회의장 등 의회 인사 방안에 대해서는 통상 우리 행정부 인사가 영접을 나가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의 카운터파트인 국회에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관계자는 미국 측이 영접을 사양한 것이고 회동 내내 분위기가 좋았다며 펠로시 의장이 의전으로 불쾌해했다는 보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친선협회 의원도 아니고 의전 서열 3위 실력자가 오는데라는 표현을 써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고 통화만 한 것을 두고도 티격태격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학로 연극 뒤풀이까지 가면서 동맹국 의회 1인자는 왜 안 만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아마추어 외교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휴가 중이라서 안 만난다 해서 다시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만남이 없다고 연이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외교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아마추어들의 창피한 국정 운영입니다. 다만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상당한 마찰을 빚고 지금 한국을 방문하시는 거라서 저는 대통령께서 낸시 펠로시 의장을 꼭 만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낸시 펠로시 의장과의 면담 불발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 20년 만에 미국 하원 의장 방한이 정치권에도 이런저런 논란거리를 낳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보복 성격의 군사훈련이 개시됐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해협에 장사정포를 쏟아붓고 또 타이완 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로켓구름이 연거푸 굉음을 내며 파란 하늘을 사선으로 갈라놓습니다. 타이완에서 가까운 중국의 휴양지 푸젠성 빙탄섬에서 목격된 장면들입니다. 중국 동부 전구는 오후 1시 육군 부대의 장거리 화력 실탄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해협 중간선 너머로 다연장 로켓을 쏟아부은 겁니다. 台湾海峡远程火力实弹射击任务达到了预期效果，全面检验了部队实战条件下作战能力。 잠시 뒤엔 로켓군이 나섰습니다. 이번엔 한 발 더 나아가 타이완 섬 동부에 미사일을 날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거리 700km 안팎, 둥펑 15계열 탄도탄으로
타이완섬 내륙을 가로질러 발사한 겁니다. 정밀 타격과 지역 거부 능력을 점검했다며 미군의 증원 전력 견제 의도도 분명히 했습니다. 타이완의 주요 항구와 항로를 봉쇄하는 이번 훈련을 두고 무력 통일 작전의 예행 연습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是维护国家主权和领土完整的必要和正当的举措，是反制台独分裂势力和外部势力干涉的必要和正当的举措。 펠로시 의장이 다녀간 뒤에 타이완, 그 후폭풍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우리 국적 항공사들의 타이완 직항편이 잇따라서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지정한 비행 금지 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100여 편의 운행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항의로 중국이 타이완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운항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지정한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하는 국적 항공기 100여 편의 운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행금지의 유효 시간은 현지 시각 4일 정오부터 7일 정오까지 사흘입니다. 중국이 대만 주변 6개 지역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함에 따라서 저희 정부도 저희 항공사에게 항공 주의하라는 고시를 했고요. 오늘 아시아나는 중국의 훈련 시작 시각을 피해 항공기 이착륙 일정을 조정했지만 내일은 인천과 타이완으로 가는 직항편의 운항을 아예 취소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국의 타이완 포위 훈련의 영향으로 오는 5일 인천과 타이베이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안전한 운항을 위해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5일과 6일은 결항, 7일은 1시간 지연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두 항공사는 무상 환불이 가능하며 예약 변경 수수료도 면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국제공항과 타이완을 왕복하는 직항 노선을 주 6회 운영 중입니다. 대한항공도 주 5회 타이완 직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타이완을 지나는 동남아 노선의 항로 변경이 불가피해 비행시간이 15분에서 1시간 30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학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고 학부모, 교원단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학부모, 교원 등 42개 단체로 구성된 범국민연대와 국회의원 47명이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살에서 5살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자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생 학부모들에게 직접 사과하라. 야당 의원과 범국민연대 측은 갑작스럽게 발표된 국민 패싱 정책이 현장에 혼란만 불러일으켰다면서 졸속으로 추진한 탓에 교육부 장차관조차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장상윤 차관은 정책 폐기는 너무 나간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바꾸기 엇박자, 실언, 정말 학부모들과 국민들을 화나게 합니다. 만 5살 취약 방안에 대한 대통령 업무 보고가 이뤄진 지 엿새째. 범국민연대가 진행하는 반대 서명은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국민 반대 98%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6일째 언론에서도 뜨겁게 비판을 하는 와중에도 기자회견 뒤 이어진 긴급 토론회에서는 학계의 우려도 터져나왔습니다. 국가가 어린 나이부터 동등하게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영유아의 질 높은 교육과 돌봄, 그리고 온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는 정책 목표 정말 동의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 5세를 의무 교육을 한다면 유아 학교 시스템 내에서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학생의 삶과 성장을 결정하는 교육 정책을 어떻게 그 경제적 가치에만 맞춰서 논할 수 있습니까? 범국민연대는 내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 입학 나이를 낮추는 건 학제 개편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만 5살 입학을 둘러싼 반발은 학부모 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 학계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박순애 부총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기자회견장을 떠나서 불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제 개편에 대해서 뒤늦게 여론을 듣겠다며 공론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귀를 막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학기 학교 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 당초 현장 질의와 사전 질의를 받기로 했지만 대변인실은 기자회견 직전 박 부총리가 질의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서울 일정 관계로 이사하시겠습니다. 장관이라면 통상 브리핑 뒤 2-3개의 질문이라도 답한 뒤 자리를 뜨는 게 관례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브리핑 오셨는데 질문 안 받으세요? 부총리 질문 받아주시죠. 질문은 저희 실국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과 관련한 질문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급한 일정이 있다던 교육부의 설명과는 달리 박 부총리는 10분가량 사무실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사무실을 나선 박 부총리에게 기자들이 다시 질문했지만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학제 개편안 공론화 안 되면 사퇴하실 용이 있으신가요? 또 기자들을 피해 급하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총리의 신발이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하루 전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유치원 학부모와 간담회를 마친 뒤 학제 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쫓겨 달아나듯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학제 개편안 발표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교육부가 이처럼 입을 굳게 닫으면서 불신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달 중에 15만 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은 뒤에 정체기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코로나 퇴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계절 독감처럼 되는데도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사흘 연속 6자리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기울기는 확실히 꺾였습니다. 다소 일찍 꺾인 탓에 정점 예측치도 내려왔습니다. 하루 확진 최대 30만 명을 대비하던 질병청은 정점 예측치를 20만 아래로 조정했고 민간기관에선 정점을 11만 명대로 보기도 했습니다. 8월 중에 정점이 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약 11만에서 19만, 중간값 정도로 본다 그러면 한 15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좀 더 길게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면역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변이라도 등장한다면 바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천연두나 홍역처럼 퇴치에 근접하는 건 불가능하고 계절 독감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유행기에만 조심하고 비유행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데 이 역시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거리 두기를 택하지 않는 방역 정책도 이 같은 전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미크론 이후 거리 두기 효과는 크게 떨어진 상태. 오미크론 유행 전엔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렸더니 확진자가 2배가 됐는데 오미크론 이후엔 영업시간을 3시간 늘렸는데도 확진자가 10% 느는데 그친 겁니다. 오미크론이 우세화한 이후에는 한두 시간의 영업 제한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에 유행을 조절하는 효과는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의 거리 두기는 행동 중심의 감염 예방과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이 될 것이라면서 두세 달 이상 걸릴 개량 백신을 기다리지 말고 4차 접종 대상자는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야외 임시선별진료소들이 다시 차려지고 있는데요. 이 더위에 현장에 에어컨이 없다 보니 방역복을 입고 일해야 하는 의료진은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절정에 이른 폭염과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철수한 지 석 달 만에 다시 차려진 임시선별진료소. 진단검사를 기다리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검사소 안에는 파란색 의료용 가운에 마스크, 얼굴 가림막까지 무장한 의료진이 기다립니다. 다시 확산하는 코로나19만큼이나 방역요원을 힘들게 하는 건 더위입니다. 찜통더위 속의 방역복 차림은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습하고 이러니까 좀 빨리 더워져서 또 계속 열이 안 빠져서 그런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현장에 교대로 들어갈 방역요원은 냉동실에서 얼음팩부터 꺼내 조끼에 넣습니다. 순서대로 방역복을 챙겨 입고 에어컨에서 한숨을 돌리면 다시 전쟁터로 나갈 준비 완료. 하지만 방패처럼 차고 들어간 얼음팩도 금방 녹아 결국 짐이 될 뿐입니다. 장갑 같은 것도 2개씩 껴야 되는데 여름에 이제 손에 땀 나니까 낄 때도 좀 번거롭게 되고 얼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시원하긴 한데 이게 녹으면 그냥 무거워지기만 하고. 방역복을 겹겹이 입고 고된 검사를 반복하면서도 더위 속에 찾아오는 검사자들에게까지 마음이 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사 받는 것도 천막이다 보니까 들어오면 이제 막 공기가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많이 더워하시. 무엇보다 모두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근데 예전에도 유행하고 또 열심히 다들 노력해서 다 잡힌 것처럼 다시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같이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퍼진 후 3번째 맞는 여름. 다시 유행을 시작한 코로나19에 더해 푹푹 찌는 무더위와 맞서는 방역요원들의 사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낙동강 녹조가 심각한 수준 가운데 환경단체가 전 구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수원의 독소 여부도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자체들도 이 수돗물 정수 공정을 강화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선착장. 마치 초록색 물감 같은 녹조가 일대를 덮었습니다. 악취까지 심하게 나다 보니 조업을 나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어민은 호소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보니까 냄새 심하죠. 조업 나가면 어민들이 두통, 심지어는 구토까지 합니다. 어획량이 푹 줄었죠. 녹조가 있으니까 고기들 어디서 숨는지 적어도 살길 찾아가니까. 무더운 날씨에 낙동강 대부분 구역이 녹조에 점령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전 구간에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까지 검출되면서 낙동강이 상수원인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원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원수가 싸고 있는 물그릇이죠. 그럼 강바닥이라든지 이런 데가 과연 어떤 상황인지를 밝혀서 3일 동안 낙동강 하구뚝부터 영주댐까지 구간에 강물과 흙을 채취해 독소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낙동강 유역의 지자체들도 수돗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감시 수준을 높이고 정수 작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수장에서는 녹조와 부유물질을 퍼뜨리기 위한 물줄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낙동강의 녹조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발사에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되는데요. 다누리를 시작으로 지구 중력을 벗어난 심우주 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발사를 하루 앞둔 국내 첫 달 궤도선 다누리.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발사장에서 팔컨 9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떠나게 됩니다.
다누리는 팔컨 9의 점검 과정에서 추가 작업이 생겨 발사가 이틀 연기됐는데 스페이스X 측은 발사체를 포함 내일 오전 발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날씨의 급변 상황만 최종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주된 포인트는 위성의 상태가 다 준비되어 있는지 이미 그거는 저희가 어제 다 통보를 했고요. 발사체 준비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발사체 조립까지 다 완료된 상태라 큰 이슈는 없고 남아있는 건 아마 이제 기상 조건일 텐데. 다누리는 발사 40분쯤 발사체에서 분리된 뒤 44분쯤 달 전위 궤적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후 4개월 반 동안 나비 모양의 궤도를 따라 약 600만 킬로미터를 돌아와 12월 16일 달 궤도에 도착합니다. 발사일이 예정일보다 이틀 늦춰졌지만 달 상공 100km 위 임무 궤도에는 예정대로 12월 31일에 진입합니다. 이후 내년부터 1년 동안 다누리는 하루 12번 달 상공을 돌며 본격적인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누리에 실린 과학 장비는 총 6개로 달 뒷면을 포함해 표면 입자와 미세 구조 등을 담은 달 전체 평광 지도를 세계 최초로 만듭니다. 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위한 달 착륙 후보지 물색, 세계 첫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 등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12월 31일에 최종적으로 우리 목표 궤도인 달 고도 100km의 고도에 안착을 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약 1개월간의 시험 운영을 거친 후에요. 2023년 2월 1일부터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지구 밖 탐사에 나서는 다누리. 다누리가 올해 말 달 임무 궤도에 예정대로 안착하면 대한민국의 심우주 탐사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이 경쟁적으로 달 탐사에 요즘 나서고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를 상징하는 골드러시라는 단어에 빗대서 요즘에는 문러시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인데 냉전 시대에 이어 우주 강국들이 다시 달 개척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이승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역대 가장 강력한 로켓 SLS입니다. 곧 오리온 우주선을 달로 보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SLS는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 등 10여 개국이 참여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발사체입니다. 올해는 무인 달 궤도 비행, 내년에는 유인 비행, 2025년에는 사람을 달로 보냈다가 귀환시킬 계획입니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그런 국제 협력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지난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온 달 탐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이고요. 중국이 2년 뒤 달 뒷면 샘플 채취에 도전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10년 안에 19개국과 유럽 우주청이 106개에 이르는 달 탐사 미션에 도전합니다. 달 개척 시대 개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어 일교차가 300도에 이르고 자외선과 우주방사선, 돌진하는 소행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극지방에는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해하면 사람이 숨 쉴 때 필요한 산소와 연료로 쓰일 수 있는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로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데다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해 적은 연료로 발사체를 다른 행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르테미스 달 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주기지 건설입니다. 달을 전진기지 삼아 화성을 비롯한 더 먼 우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New technology so that we can send humans to Mars and return safely. And so this is indeed a golden era of space exploration. 희귀한 자원을 탐사하는 것도 달 탐사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달에 쌓여 있는 헬륨-3는 기술이 따라준다면 미래 청정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을 일으킬 때 연료를 사용하고 그것이 바로 청정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대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구 저궤도를 무대로 한 우주 기술은 민간 기업에 많이 파급됐습니다. 이젠 달로 향하겠다는 우주 강국들의 선언은 새로운 차원의 기술 개발을 정부가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 펠로시 미 하원 의장과 대면 회담 대신 통화를 선택했는데 정치권에서는 다소 낯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출범이 곧 당대표 해임이라는 해석이 나온 이후에 이준석 대표 발언 수위가 높아졌는데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두 분 전직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가 오늘 만난다. 정치 구단을 걸겠다. 이렇게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확언을 했는데요. 만나진 않고 통화를 했습니다. 잘된 선택지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휴가 중이지만 낸시 펠로시가 가지는 정치적 위상이라든지 한미 관계를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캐주얼하게라도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만남으로써 이렇게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박지원 원장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만난다 그러니까는 만나려고 마음 먹다가도 이렇게 누군가가 초치면은 참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과거에도 있었어요. 김 의원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90년대에 YS 시절에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하고 뭔가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김대중 총재가 남북의 정상이 만나야 된다 또는 남북의 고위급이 만나야 된다 그러면은 YS가 만나려고 그러다가도 딱 그 정책을 바꾸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안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매우 긴 시간 동안 40분 동안 전화 화상회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원 의장만 온 게 아니라 하원 의원도 5명이나 왔는데 조금 아쉽지만 나름대로 국익을 고려해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이른 아침에 따뜻한 인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통화 의향을 타진했고 펠로시 의장이 화답하면서 이제 성사가 됐다고 하는데 어제 차라리 그냥 안 만난다. 그리고 오늘 통화를 한다. 요 메시지만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참모들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이라 실질적으로 만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아쉬움과 한미 관계를 생각해서 뭐 통화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내보내야 되는데 안 만난다 그랬다가 또 만날 것처럼 했다가 다시 안 만난다 그랬다가 전화 통화 이러니까는 더군다나 지금 지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그냥 애교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지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넘버 3인 하원 의장이 왔는데 이거 하나 딱딱 못 맞추고 한다 그랬다가 하지 않는다 그랬다가 결국 전화 통화했다라고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참모들의 잘못입니다. 참모들의 잘못이다. 자, 최영구 홍보수석이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통화에서 타이완 관련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미중 사이에서 어느 정도 좀 수위 조절을 한 측면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면에서는 미국하고 여러 가지 어떤 소통 채널을 열어놓고 나름대로 참모들도 정말 국익 차원에서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낸시 펠로시가 미국을 출발할 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을 거친다. 대만 얘기는 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이 모든 국가를 가면서 내일 또 기시다 총리하고도 면담을 하게 됐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 정상들과 만났을 때 미리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하필 그 중요한 분이 오셨는데 뭐 그것이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더라도 연극을 보러 가셨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나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토까지 가서 회의하는 데까지 가서 그야말로 어떤 뭐 미국과의 동맹을 굉장히 강조하셔 놓고는 정작 우리나라에 오신 분한테는 그냥 전화한다. 이게 말이 맞느냐.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당 안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내부적으로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과 최소한 여당 안에서만큼은 대통령이 왜 안 만나는지, 왜 만날 수 없는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한 방향 정렬은 됐어야 된다. 메시지 혼선이 좀 있어 보인다.
자, 그런데 펠로시 의장이 방한했을 때 당시 이제 공항 이 화면을 보면 우리 정부 측에서도 국회 측에서도 우리 측 인사는 한 명도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외교 홀대 또 논란도 일고 있거든요. 정호경 의원,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제가 이제 오늘 펠로시 떠났어요. 네. 떠났고 제가 장담하건데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있을 거라는 거 제가 장담합니다. 심지어는요, 박근혜 대통령 때요, 실제로 한미 간의 그런 동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를 해가지고 시진핑과 푸틴 가운데 서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아니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저런 행보를 보이면 어떡하냐고 국내적으로 여야가 논란이 붙었을 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물론 미국의 실무진 속에서는 여러 가지 볼멘 소리도 나왔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넘버원인데 이런 의정 가지고, 그리고 낸시 펠로시가 한두 해 하원의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끼리 지금 이걸 가지고 결례니 아닌 일을 가지고 여야 간에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게 저는 솔직히 낯이 뜨거워요. 그리고 이미 정작 갔잖아요. 펠로시는 별로 신경을 안 쓸 안 것이다. 써요. 그리고 그 오상공항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 대사도 나왔고, 그다음에 미국 사령관도 다 나왔고, 또 사전에 아유 밤늦게 오실 필요 없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물론 깜짝 쇼같이 누군가가 가가지고 아우 이렇게까지 한국 정부가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감동을 줬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더군다나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을요, 미국도 다 보고 있고 중국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4대도 아니고 뭐 얼마나 의전을 잘했느냐를 가지고 이미 지나간 거는요, 딱 그 멈추는 게 낫고, 더군다나 미국, 중국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 이게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국내에서 이게 논쟁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국회 측에서 사전 협의를 했고 미국 측에서 괜찮다고 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런가요? 이제 화면을 봤을 때는 좀 썰렁해 보이는 글쎄요, 아무래도 있거든요. 뭐 아무리 신경을 안 쓰더라도 내릴 때 아무도 없으면 말은 오지 마라고 했지만 조금 섭섭한 부분도 있었겠죠. 최소한 말하자면 그 국회 차원에서 왔다고 하고 국회의장이 초청했으면 국회 사무처에서 한 사람 나간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뭐 차관보급이나 정도 되는 외교부에서 한 사람 정도 나가는 것은 좀 괜찮았지 않았겠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렇다고 뭐 장관이 나가야 된다, 뭐 의장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국제관계 속에서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뭐 미국의 넘버 3가 왔다라면 그 정도 하는 것이 국익에 마땅한 어떤 도움이 되는 조치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이 결정에 대해서 여야에서 조금 낯선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당 내 투톱 반응도 엇갈렸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상당한 마찰을 빚고 지금 한국을 방문하시는 거라서 저는 뭐 대통령께서 낸시 펠로시 의장을 꼭 만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미국에서 오시는 요인들 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미중 갈등에 깊이 너무 빠져들지 않는 그런 측면의 고려라면 저는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시아 순방 중인 미국의 하원 의장이 다른 나라들에선 정상을 만나고 방한했는데 대통령실은 어제 하루 만에 휴가 중이라서 안 만난다 해서 다시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만남이 없다고 연이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외교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아마추어들의 창피한 국정 운영입니다. 네. 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마추어들의 창피한 국정 운영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큰 문제 없다. 야당 내에서도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당에서 좀 아쉽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 오히려 잘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심지어 김의겸 의원이 유일하게 잘하는 칭찬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만약에 모든 휴가를 작파하고 만나면
지금 대통령인데 입법부의 수장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버선발로 뛰어나갔느냐고 또 비판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의장은 가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화기애애하게 한미 관계가 변함없다라는 거를 물밑이든 아니면 마쿠에서든 확실하게 그걸 확인했으면은 된 거고요. 단지 요 두 사람의 얘기 중에 우상호 비대위 원장 말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실제로 중국을 의식해서 안 만났느냐 이렇게 막 이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당에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이 중국을 그럼 의식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생각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을 의식하는 게 맞아요. 단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의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미 동맹 관계가 여전히 공고하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안심시켜주는 그런 제스처가 있으면 그걸로 된 거지, 이런 한국의 지정학적 관계에서 중국을 의식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만하고도 상황이 다르고 일본하고도 다릅니다. 그런데 대만에서 아주 세게 부딪히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만이 완전히 중국으로부터 포위가 됐는데 향후에 지금 그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카운터파트를 만나서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그 외교적인 그러한 필요도 있고요. 사실 지금 완충국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 핵도 다뤄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통일을 다뤄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또 안 만났다고 뭐라 그러고 만나면 만났다고 뭐라 그랬을 건데,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참모들이 사실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실제로 일관성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아쉽지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들여다보고 있고 미국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중국,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상대적인 약소국입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고 다만 생각합니다. 이걸 보기에 좀 매끄럽게 잘 포장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지금 여야 반응이 엇갈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의 FTA 추진 이 당시와 비교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글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반대 속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초창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친미로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빠져나오는데 힘들고 오히려 역으로 야당에서 그나마도 좀 빠져나왔다고 박수치는 형국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때 당시는 또 역으로 그야말로 미국도 방문하지 않은 대통령이었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의외로 실용주의적인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도 어떤 면에서 이렇게 어전이와 같은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피상적인 걸 가지고 주변적인 걸 갖고 맹공을 할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초기에 후보 되자마자 혹은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미국 대통령하고만 가는 것 자체가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생각해서 뭐라자면 조정을 해 나간다면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바라기는 왜 대통령이 전화통화만 했는지에 최소한 여당 의원들하고는 논의해서 이걸 갑론을박하지 않고 여당조차도 문제제기한다. 이런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됐다.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홍근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역으로 보면 이것도 또 문제예요. 초기에는 굉장히 윤 대통령이 친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슬슬 이제 중국이 두려워지나 왜 저러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에 좀 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로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막 미국한테 완전히 엎어지듯이 하다가 지금은 마치 또 몸부림을 치면서 다시 중심을 잡고 균형자는 아니지만 균형적인 그런 관점에서 외교를 하려고 하나 이것 자체가 사실은 오해거든요. 미국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일 대만과 소위 칩4 그러니까 반도체 그 동맹 비슷하게 지금 더욱 강고한 관계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고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도 더 열심히 많이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포장적으로는 너무 미국에 이렇게 경도된 것 같은 모습보다는 상당히 중국과도 관계가 좋고 미국하고는 더 좋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그 지렛대를 갖는 그런 유연함과 세련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특히 강하게 좀 비판을 했는데 펠로시 만났어야 됐다 얘기하면서 휴가 중에 연극 관람한 이 행보를 특히 비판을 했거든요. 이게 당장 야당에게 공격이 빌미가 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연극 볼 수도 있고요. 본 연극도 좀 의미가 있는 연극이라서 이걸 앞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맥이 다 있을 수도 있는데 홍보 라인에 이걸 좀 세련되게 이걸 언론에 노출시켰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휴가를 차라리 저 멀리 저도로 갔든지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펠로시 의장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엑스큐즈가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지금 의장은 거의 내리는데 그 직전인가 후인가 지금 연극을 보러 나와가지고 그게 지금 다 언론에 또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는 젊은이들, 비정규직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좋지만 하필이면은 하원 의장이 왔는데 그건 만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는 또다시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이 아마 국방위에도 있었고 또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니라도 사실 그리고 뭐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요번에는 사저에서 고민하면서 아무도 안 만나고 하원 의장과 통화를 하고 연극은 좀 나중에 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지금 참모들 대응에 대해서 오늘 정호김 전 의원께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좀 누적돼서 대통령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발언 듣고 오시죠. 국민적 큰 기대에 대통령 비서진이나 내각이 충분히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또 만만치가 않고요. 또 일부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여건 속에서도 국정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되겠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많은 분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라든지 어떤 해당 지역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실력자라고 과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정부든 어떤 선거에서 나타난 현상이든요. 네,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데 대해서 정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있고 지금 여소야대 전국이기 때문에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 공격 탓도 있다. 이런 설명을 듣고 오셨는데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글쎄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때문에 더 여론 지지율이 또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저는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과 국민의 여망의 구분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극만 해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께서 저도의 여름 휴가를 가시기를 더 바래요. 왜냐하면 쉬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면 조금 깊은 대통령의 어떤 새로운 전국 구상을 좀 해서 나오시라. 옛날에 YS나 대통령들도 큰 결단을 하고 나오셨거든요. 금융실명제라든지 내각의 부분적인 어떤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 정부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국민과 시민의 삶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솔루션을 갖고 나오죠. 이때 대통령이 휴가 가시면 주로 나오는 뉴스가 대통령이 이번 휴가 때 무슨 책일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휴가라고 연극 보러 다니고 이걸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연극은요. 대통령의 직무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하필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넘버 3가 왔는데 연극 보러 다니고 한가해 보이는 거죠. 전국 구상을 진지하게 하고 있기를 바란다고. 그게 대통령의 휴가는 그냥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휴가 받았다고
오늘 연극 보고 내일 누구하고 만나 술 먹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여전히 어려움. 예컨대 지금 검진법사 얘기 때문에 이거 여기 이제 잘랐습니다만은 뭐 과거 선거에도 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특별감찰관도 빨리 뽑고 제도도 개선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전 정부보다는 더 좋은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야당 프레임. 요즘 어느 국민이 야당 프레임 때문에 여론조사에 야당 말 믿고 여론조사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탓 말고 솔루션을 주셔야죠. 그리고 제시하는 인터뷰를 이 했으면. 정부가 더 강구하게 공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도도 개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자, 지금 교육부 학제 개편 반발 움직임도 뭐 계속 확산되는 이런 분위기인데 오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뒤에 보통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보통은 하는데 오늘 질문을 안 받고 자리를 떠나서 이 부분도 또 아니 얘기 듣는다고 공론화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한다고 하더니 지금 질문도 안 받고 떠나냐 불통 논란이 또 벌어졌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도 상당히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좀 잘해보려고 하고 또 대통령도 그런 주문을 했잖아요. 스타 장관이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사실은 그 학령 관련해가지고도 오래전부터 전 정권에서도 다 시도를 했다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시도를 마무리 못하고 묻어두고 했던 이 문제가 바로 학령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그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이렇게 불쑥 내밀고 또 대통령께서도 처음에는 신속 강구하랬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해 관계자들인 학부모라든지 교육계에서 굉장히 세게 반발을 했고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반대하는 여론이 뭐 90몇 %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뒷수습을 해야 될 책임도 교육부 장관에게 있는데 본인이 이제 학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언론의 어떤 그런 질문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피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하려고 가다가 신발까지 벗겨지는 그런 총구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참 그 짠한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애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그 소위 여성 출신의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여성으로 임명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이제 그 스스로 좌초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 장관의 경우는 또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지난 정권에 이런 훌륭한 장관들 보셨느냐고 또 해갖고 논란이 됐고 거기다가 또 임명을 하면서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공격받느라고 고생 많이 했으니 소신껏 하라. 근데 국민들이 그런 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공론화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여론으로부터 그 밉보였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뭐 자기가 내년 3월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해서 또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장관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언론과 그 마주하면서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피하고 보면서 잠시 쉬셨다가 대답할게요 하는 것까지도 전부 지금 영상으로 나오면서 더 큰 논란을 증폭시키고 이것이 그 정부의 신뢰라든지 대통령의 지지도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께서 휴가 뒤에 큰 결단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지지율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지 월요일 출근길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준석 당대표는 자동 제명 혹은 해임된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죠. 복귀 무산 위기를 맞은 이준석 대표, 오늘은 대통령 과거 발언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발언 때문이었는지 이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그러니까 실패라는.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네, 자 바로 이 발언 때문에 박민영 대변인이 비판하는 어떤 그 메시지를 그때 썼었고요. 대통령이 이 발언 때문에 분노했다. 이 칼럼이 이런 얘기를 썼는데 이걸 보고 눈을 의심케 하는 증언이다.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작심하고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글쎄 이제 갈수록 건너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국민의힘의 대변인 제도가 적절한 것인지 지금 대변인 논평이 그때 당시에 박민 대변인이 한 얘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꾸 과거에 빗대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낫기를 위해서 뽑았는데 그때 비교해서 그때보다 뭐 나쁜 거 없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런 논평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그 말은 옳을지언정 실제로 대변인이 여당 대변인이 할 수 있는 논평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준석 대표 체제의 대변인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도 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변인으로서 저분이 충분한 경험과 여당 대변인다운 어떤 논평을 하고 있는지도 매우 저는 여러 번 의심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경로하셨다면 이건 또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아야 된다. 좀 이런 오늘 글도 남기긴 했던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좀 비유화법을 쓴다거나 비판을 해도 윤핵관을 직접 비판했는데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에게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는 서로 그 마주오는 자동차처럼 지금 거의 이제 그 서로 충돌할 것임을 알면서 완전 치킨 게임을 벌이듯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구든 오버하는 사람은 질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박민영 대변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분노했다라는 컬럼을 저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제 그 또래의 그 학부모로서 제가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늘 이렇게 이제 마주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한 것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역발상으로 그런 젊은 대변인의 매우 당돌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그 여당의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썼는데 정말 내가 한번 반성을 했다. 내가 이제 고쳐 나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대통령 지지도가 28%가 아니고 68%가 되지 않았을까? 40%나 뜹니까? 저는 그렇게 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28%라 그러지만은 대통령께서 휴가를 끝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왜냐하면은요. 민주당이 여전히 과거의 민주당에서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누가 되든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50%가 넘었어요. 그걸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21세기인데 2030 세대를 끌어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당정이 원팀돼야 된다 그러는데요. 세상에 전 세계 선진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정이 원팀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얘기하고 자기 의견하고 비판하면 대통령 아니라 누구도 들어야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젊은 세대들 선거 때 다 민주당도 써먹었잖아요. 솔직히 써먹었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렇게 이용해놓고 이제 와갖고 어디서 감히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는 식의 그런 논리를 소위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해가면서 이렇게 들이대는 거에 대해서 지금 2030 세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어른답게 그리고 기성인답게 그거 듣고 보니 맞는 말이구만. 내가 그거는 실수했네 그러면은요 진짜 68% 전 장담해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어른한테 야단을 맞으면 고개 숙이고 아무 소리도 안 해야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식 키워본 부모들을 알아요. 2030 세대들 말끝마다 말대답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2030 세대 품자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그 대표 어쨌든 만들어갖고 사실 재미 좀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뭐 아까 의원님도 그러셨잖아요. 틀린 거 별로 없다고. 이제는요. 이 50세대, 60세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세대, 60세대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이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지금 무리냐 아니냐. 당내 내홍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당원당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습니다. 조혜진, 하태경 의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리위원회 징계로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비대위 출범을 기회로 해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편법과 꼼수로 정적을 제거하는 우리 정치사에 없던 새로운 정치 공작 기법을 시전하는 것입니다. 음모와 술수가 당의 진로를 좌지우지하는 원시적 정글 정당이 될 것입니다. 젊은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 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 당원 개정까지 하려 합니다. 이 대표 몰아내기는 당원 당규와 법리적으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특히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상임 전국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 이런 해석이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서 지금 조혜진, 하태경 의원이 비대위가 출범을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복귀가 가능할 수 있게 당원을 개정하자. 그래서 이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우리 YTN하고 인터뷰에서 서병수 의장께서 그때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직무대행을 했던 것이 유일한 그게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그건 개인 의견이다. 네, 예.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실제로 그 말은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다만 대통령 문자를 보여줬다는 그 사건 하나밖에 없다. 상황이 달라져서 개인적 의견으로 보면 이건 비상사태가 아니고 비대위 갈 상황이 아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전국 비상 상임위원회는 소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혼란스럽고, 어쨌든 최근에는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비대위 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이준석 대표 체제를 지우는 그런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조혜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마 6개월 뒤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2명이 돼가지고 실제로 법원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앞에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큰 그 좌절감을 없애기 위한 자기들 나름대로 애당심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홍준표 시장도 여러 가지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준석 대표가 말하자면 가처분을 했던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 중에서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길 거다. 이게 곧 필요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해서 이제 곧 법적 대응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절차적인 문제 중에서 제기하는 부분이 사퇴원 최고위원이 들어와서 이제 의결을 한 이 부분을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정우김 의원님, 이게 좀 궁금한데, 최고위는 임명직은 아니고 선출직인데요. 사퇴 시점은 언제로 보는 겁니까? 과거에는 본인이 마이크 잡고 사퇴한다 그러면은 그 시점부터 사퇴로 다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요,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역대 최고위원 중에 사퇴서를 쓴 사람이 김재원 의원, 본인은 이제 다른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국회 마이크 잡고 여민관입니까? 거기서 여민관이 아니죠. 여민관은 청와대고 정론관에서 사퇴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사퇴하는 건데, 그러면서
국회에서 사퇴한다 그러면서 지금 비상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비상 상황 아니라는 거는 최고위원들끼리 모여서 의결하는 거 보니까 그건 비상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네. 스스로가 또 아닌 거를 반증해버리고 말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비대위가 만들어지면은 이미 기존에 있던 당대표는 당대표직을 상실하고 새로 그 당대표를 뽑으면 임기가 2년이라고 이렇게 산뜻하게 되는 규정이라면 애초에 왜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건 절대 안 되니까 직무대행으로 가야 된다 그랬던 것이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당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이미 홍준표 시장을 포함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부분 법적으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 공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화를 시키되 지금 뭐 전국위를 열어가지고 소위 당원 당규를 고쳐서 그렇게 해서 안정화될 수 있고 다수의 여론이 받아들인다는 자신이 있다면 하되 그렇지 않으면은 순리대로 가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처분 소송을 하느냐의 여부도 있지만 지금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느냐 마느냐 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준석에 대한 법적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서 순리대로 하는 게 네. 맞는데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 오버하면 안 되는데 오버하면 안 된다. 근데 이준석을 지지하는 청년 당원들이 집단 소송 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오픈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지금 3천여 명 정도가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단으로 당원들이 소송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인용 가능성이 커질까요? 글쎄요, 뭐 집단으로 한다고 인용 가능성이 커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네.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변호사 의견을 쫓아서 그리고 충분히 이런 사항 자체는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거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재판부도 경청할 수밖에 없는 여론을 만들어 갈 것이고 예. 일정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행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론전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민주당 상황 넘어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비대위가 구성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 자격으로 비대위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고 그다음에 당을 이제 사고 상황으로 규정해서 직무대행체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파동이었는데 자,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비상 상황이라 그러면서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문자를 오픈한 파동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 구급 공무원 얘기도 나왔고요. 또 솔직히 그 검수완박 그 여야 타협할 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그 직무 대행으로서 사실은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일이 불거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무대행직은 내려놓으면서 원내대표직은 유지해가지고 비대위가 만들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비대위 멤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지금 수긍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핵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는 거예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네. 그래도 윤핵관 중에 권성동은 차악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들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그 윤핵관, 유엔핵관 하면서 몇몇 멤버들이 거명되는데 나름대로 권성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솔루션을 제시 못하고 이러한 그 위기에 직면했지만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합리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또 얘기들도 돌고 예. 있습니다. 그만큼 당 사정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렇죠. 내일 상임 전국위를 앞두고 전훈희 감독은 국민의힘 상황 보고 오셨고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상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론 흐름상 1등 후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가 상당한데요. 특히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와 이에 대한 이 후보의 해명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참고인과 관련해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후보 발언이 있었는데 이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숨진 참고인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 언론에서 수행기사 의혹이 터졌습니다. 그런 이후에 처음에 이제 음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선행 차량 운전자다 해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지금 박용진, 강훈식 두 당권 주자로부터도 지금 총 공세를 받고 있는 공격을 상황이에요.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이 지난 대선 때부터 이어왔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수긍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를 보고 또 강압 수사를 당했다면 수사를 당한 것이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면 마음이 아프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순리였지 않느냐.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전당대회 과정이다 보니까 모든 후보들이 자기 지지자들과의 대화가 계속 그대로 나오면서 여과 없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보는 어떤 정서하고 조금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고 그 결과들이 다시 한번 좀 선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되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논리에도 궁색해지는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최근에 들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그 본인에 관련된 문제 혹은 뭐 본인에 대한 수사의 시점을 잡는 것 자체 이제 그런 것 자체도 실제로 보면 뭐 어떤 결과든 나를 음해하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나를 그렇게 수사를 8월 중순에 수사하는 것이 나쁘지만 내가 기꺼이 부르면 가겠다 이런 의지 정도는 밝혀줘야만 어떤 대선 후보나 혹은 당대표로서의 결의가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것이 그거 자체를 수사를 그때 하는 것 자체를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 좀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 리스크와 동시에 발언 리스크에 대한 공격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재명 후보는 전쟁터로 끌려나온 가족들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요. 1등 후보라서 지금 타겟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적 보복을 당할 것이고 또 당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조금 전에 그 지금 사망한 그 모 씨, 김모 씨의 경우에 실제로 수행 기사였다 그러니까는 막 발끈하면서 아닌 것처럼 했는데 그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지니까 부인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선행 그 차량의 기사였다 또 이렇게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실제로 선관위 그 리스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그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거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자유민주주의에서 얘기했는데 선진국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인이 말의 일관성이 없든지 거짓말이라는 의혹이 생기면 그 정치인은 그 정치권에서 발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 그것도 지금 그 초거대 야당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깨끗하고 산뜻하지가 못하면은 국민의 신뢰가 목숨처럼 중요한 정치권에서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선진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지금 여당이라든지 또는 집권 세력이 제기하는 게 아니라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에서 지금 경쟁자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제가 볼 때 피해가지 못할 것 같고요. 전쟁터에 끌려 나왔다 그러시는데 그 계양을 같은 경우도 본인이 뭐 셀프 공천했다는 말까지 있는데 끌려 나오긴 누가 끌어냅니까? 본인이 지금 희망해서 나왔는데 과연 지금 뭐 조금 전에 우리가 국민의힘 얘기도 했지만 한국의 정치, 한국의 정당 발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성찰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그 관계자들이 좀 그런 부분을 곱씹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논란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어대명 분위기인 것 같고요. 남은 기간 동안 나머지 두 후보의 추격이 또 얼마나 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운동이나 식이요법에 비해서 손쉽게 이 살을 뺄 수 있다는 이유로 요즘 지방흡입 시술의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뒤에 실제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의사를 강민경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우글우글해진 팔에 선명히 남은 바늘 자국. 시간이 갈수록 피부는 처지고 체형은 비틀어집니다. 수도권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전문의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지난 3월 이후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외형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상반신의 피부 섬유화가 진행돼 어깨 위로는 팔도 못 드는 상태가 됐습니다. 미세 작업을 해야 되는 순간들에서 이게 통증이 갑작스럽게 심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손이 움찔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생기면 너무 아찔한 거죠. 참다 못해 시술받은 병원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그냥 그쪽에서는 시간이 답이다. 그냥 기다리면 무조건 좋아진다. 어떻게 시간이 되면 풀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건 모른대요. 알고 보니 이 병원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기계로 자가 치료를 하면서 몸 상태가 돌아오길 바라고만 있습니다. 체형 관리를 위해 받는 지방흡입 시술은 체내 지방을 직접 제거하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전문의조차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흡입을 포함한 성형외과 시술 대부분의 부작용이 수술 직후가 아닌 길게는 몇 달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뒤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모두 143건. 증상이 악화하거나 감염으로 고생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신경이 손상되거나 감각 이상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술 후의 관리가 중요하니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지방흡입 시술을 홍보하는 병원 중엔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병원을 찾아갈 경우 각종 부작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수술 중 혈류량이나 전해질 불균형 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환자를 모니터링하면서 해야 합니다. 체형을 성형하는 성형수술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전문가들은 되도록 전문의 자격증을 딴 의료인인지 예후를 제대로 확인하고 책임지는 곳인지 따져본 후에 시술을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사법원 군무원인데 부실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출범한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양모 씨입니다. 핵심 수사 대상 중 하나인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과 직접 연관된 인물입니다. 양 씨는 국방부 합동수사 초반이던 지난해 6월 전익수 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수사 상황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습니다. 군사법원 소속이라는 점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 등을 몰래 빼내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고 양 씨는 이후 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로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고 추가적인 혐의까지 발견했다는 겁니다. 또 특검팀은 현재 수사 대상인 불법 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이 불기소 처분한 전익수 실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의 소환 조사와 추가 영장 청구를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양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에 열리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해람 특검팀이 수사기한 연장 요청에 이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신병 확보의 신호탄까지 쏘면서 면죄부를 받았던 핵심 인물들의 혐의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임무를 완수할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혐의의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쌍방울 담당 수사팀을 압수수색하고 현직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쌍방울 그룹을 수사했던 형사 6부 사무실과 같은 부 소속 6급 수사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이 수사관으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임원 B씨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매각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다는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감찰 담당 부서인 형사 1부는 형사 6부에서 이 수사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에 나서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요청을 보류했던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서 교육부가 징계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징계 사유 7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조국 징계를 미룬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 대해 재차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대 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이 내려진 건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오 총장 징계 요구에 서울대가 반발해 재심의가 진행됐지만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교육부는 오 총장이 조 전 장관 등 기소된 2명에 대해 징계는커녕 징계 요구 의결 요구조차 미뤄서 징계 사유 7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이 때문에 앞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도 징계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정 총장은 앞서 지난 2020년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았을 때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의뢰할 때는 그 혐의 사실을 적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적시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상태로 교수직만 2년 넘게 유지했고 이 기간 급여를 받은 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교수협은 이번 감사 결과 역시 교육부가 지나친 징계를 요구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총장이 부의를 안 한 책임을 묻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가 도과했다는 것까지 모두 합쳐서 이 총장한테 징계를 내린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봐선 너무 나간 거예요. 교육부는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대 측이 후속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징계 의결을 거듭 요구한 건데 이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도 가능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집값이 하락하자 이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를 중심으로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전세값이 집값과 같거나 전세 보증금이 더 비싼 계약이 속출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구역입니다. 올해 1월 한 빌라의 전용 면적 35제곱미터 매매와 전세 계약이 같은 날 이뤄졌습니다. 가격을 살펴보니 매매와 전세 모두 4억 3,500만 원으로 똑같았습니다. 계약은 건축주 명의자랑 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세가 들어오고 나서 수분양자한테 등기를 옮기는 거죠. 근처에 있는 다른 빌라 전용 면적 27제곱미터는 지난 6월 전세 보증금 3억 원의 계약이 체결됐는데 집값보다 5천만 원 이상 비싼 금액입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를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만 전세값과 매매가가 똑같거나 전세값이 더 비싼 전세 계약이 91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곳을 살펴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 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08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 95건입니다. 인천 서구 검암동과 남동구 구월동, 간석동, 서구 당하동, 경기 안산 상록구 본호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는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적정한 시세나 소유자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계약이 불명확하게 진행이 되거나 매매 시세보다 높은 전세 가격으로 계약하는 전세 사기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깡통 전세가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도 임차인 보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한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서
위험 매물을 점검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알리는 대책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과 그동안 어려웠던 빌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에게 정부가 우선 긴급 대출을 해주거나 주거지를 지원하는 내용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 스스로 계약 전에 안전장치를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입신고 때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대항력을 확보하고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을 통해서 전세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주택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이 좀 더 세밀한 조사를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깡통 전세와 관련해 피해 법률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다음 달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을 이달 9일에 발표하기로 하고 현재 세부 내용을 조율 중입니다. 이번 공급 대책은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집값 불안 지역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전 정부가 신도시, 공공택지 등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면 현 정부는 수요가 밀집된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도 함께 공급됩니다. 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가 300명을 넘으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아직 독감보다 높은데 다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지난주보다 2배 가까이 느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증가폭이 줄긴 했지만 위중증 발생 규모 자체는 줄지 않고 결국 지난 5월 18일 이후 78일 만에 3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확진자 더블링 현상 이후 2주 정도 지나고 위중증이 급증하는 전형적인 흐름을 보인 겁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병상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은 중증 병상 10개 가운데 겨우 1개만 남았고 부산도 가동률이 60%에 육박합니다. 준중증 병상의 경우 대전은 73%, 경남은 55% 가동 중입니다. 정부는 병상이 부족한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넉넉한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0.04%로 아직 독감 수준까지 내려가지 못했지만 OECD 국가 가운데는 가장 낮게 억제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등과 함께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고 또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주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접종자보다 사망 위험을 89% 낮추는 백신 3차 접종을 국민의 65%나 완료한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3차 접종 대비 사망 위험을 4분의 1까지 낮춰주는 4차 접종에 고령층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먹는 치료제가 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각각 58%와 46%씩 낮추는 만큼 고령층 감염자는 특히 조기 투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는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차별화를 강조해왔죠. 과학방역, 자율방역에 이어서 이번에는 표적방역이란 표현을 앞세웠는데 기존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다를 바 없는 대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일률적인 거리두기 규제로 사회 경제적 피해를 키웠다며 과학에 근거한 자율방역을 강조해온 겁니다.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종전과 같은 일률적인 거리두기 방역 대신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규제 대부분을 완화해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국민 참여와 협조만 당부할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이번에는 표적 방역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과학 방역, 자율 방역에 이어 새로운 이름을 제시했지만 기존 정책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표적 방역이라는 부분은 그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고위험 집단이라든가 이런 인구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방역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고위험군 집중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온 방역 기조의 표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기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하나도 할 생각이 없고 말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니 맨날 새로운 용어만 만들고 있는 거죠. 요양병원, 요양원에 감염을 낮추려면 간병비 급여화하고 인력 수준 높이고 확진자 생활지원비 축소로 숨은 감염자만 키우는 등 코로나19 대응이 전 정부보다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인식조사에서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9%에 불과해 이전 최저치인 지난해 12월보다 10%포인트 넘게 급감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지난 6월 경기와 충북 지역 소주 공장에서 집회를 벌였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이번에는 강원도 홍천 맥주 공장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사흘째인데 경찰 대치 과정에서 조합원 일부가 다리 아래 강으로 뛰어내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맥주 출고와 생산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계속된 비로 불어난 홍천강, 갑자기 누군가 강으로 뛰어내립니다. 곧이어 또 다른 한 명도 다리에서 뛰어내립니다. 강원도 홍천 하이트 진로 강원공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바로 앞 홍천강으로 뛰어내린 건 오전 11시쯤. 경찰이 투입돼 해산에 나서자 다리 난간에 매달리며 저항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원 5명이 뛰어내린 겁니다. 다행히 119 구조대가 보트 등을 투입해 모두 구조했지만 한 명이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이트 진로 강원공장은 하이트와 테라 등 맥주를 만드는 공장. 집회에 나선 이들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 가운데 하이트 진로의 소주를 실현하려는 화물차 차주들입니다. 여름철 맥주 성수기를 맞아 집회 장소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조합원들은 파업으로 해고된 직원 복직과 손해배상 청구 취소, 운송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km 왕복했을 때 기름값이 15만 원, 16만 원 들어가는데 운반비가 16만 7천 원이에요. 차량 할부비, 지임료, 보험료, 품값은 어디에서 보상받습니까? 교섭을 하자고 도저히 못 나가겠다고 했더니 130명 해고해. 맥주 생산과 출고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 발이 묶인 대형 트럭 수십 대. 공장 앞 유일한 진입로인 홍천강 다리가 막혀 차량이 제대로 드나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료가 못 들어가가지고요. 술을 못 마시는데 또 술을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오늘은 라인이 가동 중지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하이트 진로 측의 손해배상 요구는 물론 해고자 복직 등을 둘러싸고 위탁 물류회사 노사 간에도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상황.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선 가운데 집회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여름철 맥주 유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 공사장 같은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물과 그늘, 휴식이라는 이런 3대 수칙이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인 오후 2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뼈약볕 아래에서 무거운 자재를 연신 나르는 노동자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보지만 옷은 이미 땀으로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현재 체감 온도는 33도에 달하는데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쏟아지는 날씨에도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날씨가 뜨거우니까 작업자들이 조금 많이 지치고 탈진하는 좀 그런 힘든 상황이 있죠. 장마와 태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무더위.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탈진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오전 오후 여름철 2번의 휴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45분 일하고 10분 쉬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불볕더위 속에 건설 현장을 돌며 안전수칙 점검에 나섰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나 시원한 물이 마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재 온도가 이제 설정이라고. 올여름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지난 2일까지 1,07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이 발생한 장소는 공사장과 같은 야외 작업장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처럼 더운 옥외에서 장기간 일하는 경우에는 열 탈진이라고 불리는 일사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까지 폭염이 가장 높은 이 시간에는 실외 활동을 줄이고 잠시 근무를 중단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까지를 폭염 대응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열사병 예방 3대 지침인 물, 그늘, 휴식이 제공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해양 보호 생물인 남방 큰 돌고래 가운데 유일하게 수조에 갇혔던 비봉이가 포획 17년 만에 바다에서 야생 적응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약 2달간 해상 가두리에서 지내면서 먹이 활동이나 또는 이 돌고래 무리와의 교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를 실은 차량이 폭우로 들어옵니다. 컨테이너가 열리고 천으로 덮여진 비봉이가 중장비로 조심스럽게 배에 옮겨집니다. 배는 포구에서 300m 떨어진 지름 20m, 깊이 4m의 해상 가두리로 이동합니다. 지난 2005년 포획된 지 17년 만에 비봉이가 수조를 벗어나 고향 바다를 만났습니다. 해양 보호생물인 남방 큰 돌고래 가운데 유일하게 수조에 갇혔던 비봉이는 야생 방류 전 대정 해상 가두리에서 약 2달간 적응 훈련을 갖게 됩니다. 우려와는 달리 훈련 첫날 비봉이는 힘차게 바다에서 유영하고 정상적인 먹이 활동도 했습니다. 가두리가 있는 대정 해상은 남방 큰 돌고래의 서식처로 비봉이는 야생 돌고래 무리와도 교감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게 혼자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2마리 이상 방류했고요. 근데 한 마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무리들이 자주 조하면서 거기서 교류가 이루어지면 아마 뭐 크게는 괜찮을 것 같고요. 해양수산부와 제주도는 야생 적응을 돕기 위해 가두리 주변 접근을 제한하고 선박 운항이나 소음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 제주도는 이번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비봉이 방류를 추진하게 된 것을 계기로 제주도 해양 생태계 보전에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해상 방류와 함께 더 이상 인간에 의해 포획되거나 희생되지 않도록 돌고래 활동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방 큰 돌고래가 이 제주도민과 함께 이 바다에서 오랫동안 공존해야 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데 많은 도민들이 공감해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서식처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이번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조에 갇혔던 남방 큰 돌고래 8마리 가운데 이미 방류한 7마리 중 일부는 방류 이후 생사 여부나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마지막으로 바다에 보내지는 비봉이는 GPS를 부착해 방류 이후에도 추적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국회에서 만나려다 경호원 제지를 받고 넘어져 다쳤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낮 12시 20분쯤부터 한미 의장단 오찬 장소인 국회 사랑제에서 휠체어에 탄 채로 펠로시 의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찬 시간이 임박하자 국회 경호팀은 동선 확보를 위해 이 할머니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는 병원으로 옮겨진 이 할머니가 손에 타박상을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며 과잉 경호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27년 만에 금리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현지 시간 4일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1.75%로 0.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폭은 1995년 2월 이후 최대고 금리 수준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빅스텝은 이미 예견된 행보로 앤드루 베일리 잉글랜드 은행 총재는
이를 검토 중이라며 시장에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바깥 활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흐르고 한 번 나면 잘 마르지도 않는데요.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런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6도, 대전 26도, 광주와 부산도 26도로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강릉 35도, 광주 33도, 대구 37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장시간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은 휴식과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새벽부터 밤 사이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이나 하천, 계곡의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 모레 새벽에는 중서부와 호남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